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AI 거품론에 치였고 또 깜깜이 경제 지표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주저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죠? 오라클은 반등했죠. 고용과 물가 지표 걱정과 달리 꽤나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산타 랠리를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뭐가 더 남아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거품 우려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계속해서 가려져 있었던 고용과 물가 지표 지난주 다 줄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우려했던 것들 다 제거가 됐습니다. 완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타 랠리 준비해도 됩니까? 이지한 대표님. 산타 랠리는 있을 것 같은데 산타가 문제는 그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착한 투자자들한테만 올 확률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였고 사실은 지난달에도 옵션 만기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는 그 결정적인 종가 형성이 중요했는데 기술주들, AI 모멘텀을 받는 기술주들, 반도체 전력기기를 비롯해서 대부분 급등을 했고 지표에 대한 이제 해석은 좀 엇갈리지만 여전히 시장은 AI 모멘텀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점수를 줬습니다. 또 여기에 경기 소비재들, 자동차나 일부 화장품, 고가형 같은 경기 소비재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렇다면 사실 지표가 나쁘지 않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 AI 모멘텀도 확실하다면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죠. 다만 이 산타랠리가 섹터별로 보면 AI 모멘텀을 받는 쪽과 경기 소비재에 좀 국한돼서 올 수 있다라는 쪽이고 그렇지 않은 쪽은 소외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산타랠리는 있다. 그런데 산타는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만 온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을 한 어린이한테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착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만 산타가 찾아오겠군요. 윤여민 이사님. 네. 모두의 산타는 아닙니까? 일단은 앞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와 좀 궤를 좀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특이했던 점은 결국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가 좀 분명히 진행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 시즌과 좀 연관이 되면서 과연 AI 모멘텀을 타지만 그와 관련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시장에서 냉정한 좀 시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반등 내지는 추세 전환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슨 뭐 러셀 2000이라든지 다우존스의 어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섹터의 어떤 온기가 좀 전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장의 집중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옥석가리기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발표됐던 11월 CPI에 대해서 의심 어린 시각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요진이 이겁니다. 2.7% 안정되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높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것은 좀 아마 전문가라면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CPI 지표에서 좀 우려스러웠던 곳이 서비스 관련돼 있는 지표 쪽과 특히 이제 주택 렌트 이 양축이 수치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주택 관련돼 있는 그 임대 렌트와 관련돼 있는 지표를 보면 사실 이거 역으로 계산해 보면 전월치 대비로 하면
이 숫자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셧다운 기간 동안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에서 누락이 상당히 많았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표에 대한 부분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치 자체가 이 정도 낮아졌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정도로 일시적이다, 영구적이지 않다, 관세에 의한 부분은 한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본적인 자료를 받는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너무 부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건지, 어떤 속도로 내릴 건지, 이런 것들이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2명의 케빈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또 연준 의장 후보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직접 만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월러 이사 만나서 한 얘기가 또 뼈가 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과 상의는 하되 꼭 시키는 대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씩 짚어보죠. 월러 이사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된다면 통화 정책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윤여미 이사님. 일단 그 월러 이사가 7월 달에 금리 동결했을 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떤 판단이 약간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러 이사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측면 분명히 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백악관과 연준의 어떤 그런 사이에 대해서 살짝 좀 미묘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해라 어떤 이런 얘기로 지금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사실 바로 해임하기보다는 좀 약간의 편법이죠. 지금 어쨌든 차기 연준 의장을 빠르게 선임하면서 연준 의장의 어떤 힘을 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차기 연준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제가 볼 때는 계속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내년에는 금리 정책 자체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좀 결을 맞춰가는 좀 그러한 어떤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캐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후보가 4명까지 늘어났고 그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어떤 이 트럼프 행정부와 결을 맞춰갈 수 있는지 이 어떤 후보를 계속 고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케빈 월러, 케빈 해싯,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까지 해서 다 비둘기파잖아요. 그럼 사실 누가 되든 금리 인하 옹호론자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는 거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내년에 얼마나 많이 더 실질 금리를 내리게 될 거냐, 그리고 어떤 근거로 내릴 거냐, 예를 들어서 물가냐 고용이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주시해야 될 관전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인사가 되든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전에 월러 이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가 갑자기 케빈 해싯 그 경제위원장으로 바뀐 이유가 이제 관점의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해셋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5bp 이상, 그러니까 B컷의 인하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월러 이사는 아쉽지만 B컷의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죠. 그래서 25bp 인하는 정당성이 있는데 50bp B컷을 가려고 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서 마음에서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 월러 이사가 만약에 된다면 25bp 정도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셋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B컷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뭔가 금리 인하 폭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통화 정책의 구조적 변화는 일본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겁니다. 0.75%까지 올렸어요.
우리가 항상 이 대목에서 고민했던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입니다. 작년 여름 떠들썩하게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올해 내렸는데, 죄송합니다. 인상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해요. 조용하니까 더 불안해요. 언제 확 기습해서 저기 닌자처럼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둬도 되는 건지 기습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뭐 속도라든지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투자자분들에게 좀 약간 불안함을 좀 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OJ가 지금 추가 인상 경로를 매파적으로 못 박지 못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우려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그 갭이 줄어드는 상황이 좀 발생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인상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금리 시장이 살짝 좀 잠잠할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내년의 어떤 시장 판도는 아직은 예측하기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NK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들, 분명 이제 우리는 좀 이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게 좀 다시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제각대 금리 경로도 저는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도드라지진 않지만 잠재적인 복병이 될 수 있다. 이지한 대표님은요? 비슷한 시각인데요. 이번에 이제 일본의 엔캐리 자금 청산은 이미 그 초단기 자금은 그 전에 청산이 저는 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은 이제 예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중장기 자금의 이동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이제 그 일본 국채를 보면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2.0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0.75% 75bp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2.0을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2.0을 오버하게 되면 일부 이제 중기 엔캐리 자금의 이동이 살짝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2.0 수준을 어느 정도 오버하는지, 오버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한 일주일 정도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중기 엔캐리 자금의 이동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개별 종목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불 이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하면서 더 도드라지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죠. 또 하나 소식이 나온 거는 델라웨어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 이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테슬라에게도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에게도 굉장히 큰 소식인데 일단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얼마나 임팩트 있는 이슈로 해석을 하십니까? 윤여미 기자님. 일단은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입지를 보게 된다고 하면 글쎄요, 좀 일론 머스크의 기분에 따른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글쎄요, 뭐 이런 좀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금액이 아깝다기보다는 이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는데 제가 좀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스톡 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지금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거의 한 22%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테슬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분명히 만들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FSD 같은 경우도 무감독형과 관련된 부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좀 기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불이 좀 더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런 부분은 좀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좋든 싫든 밉든 곱든 일론 머스크 이꼴 테슬라가 돼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머스크가 바라는 대로 다 됐잖아요. 대법원, 델라웨어 대법원도 이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참고로 델라웨어는 미국 내에서도 기업들에게 아주 유리한 판결을 하고 유리한 회사법을 갖고 있는 주로 유명하죠. 그래서 쿠팡 본사도 델라웨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머스크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테슬라에 뭐 안겨줄 거냐 이거죠. 뭐 대표적으로 XAI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 테슬라에 좀 적용해 주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대감은 좀 나올 수 있고, 어쨌든 뭔가 당근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안이 좀 나와야 될 거고, 특히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동차, 전기차와 관련된 바닥론 이외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지금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 주가가 직전 고점이었던 $490 전후, 여기에 이제 딱 물려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테슬라가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주가가 미끄러질 것이냐라는 아주 분기점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플러스 알파, 그야말로 머스크에 의한 모멘텀이 지금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 인도대수가 바닥론,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에서 1년 내도록 감소했던 차량 인도대수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스페이스X 관련된 쪽,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제 그게 지금까지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던 부분을 직전 고점까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뭔가 머스크가 새로운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도 머스크는 여기서 뭔가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점에서는 뭐 XSI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혹은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라클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봐야 될까? 오라클 주가도 많이 급등을 했죠. 바로 무슨 이슈냐? 틱톡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틱톡에 대한 매각안이 언제 끝나나, 누구한테 가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라클과 합작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자, 요거는 합작사 세운다는 소식과 함께 오라클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어요. 일단 이거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여미 이사님? 네, 일단 사실 뭐 빅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라클도 확실히 좀 이제 죽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틱톡과 관련된 미국의 합작법인 설립, 여기에 또 지분 구조와 관련돼서 오라클이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는데, 신규 지분 50% 중에서 오라클이 10%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틱톡에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파트너로서 미국 사용자 데이터의 어떤 관리라든지 알고리즘의 보안을 전담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사업에서 거의 실질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오라클과 관련된,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 조달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런 부지라든지 이런 선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좀 주가 자체는 좀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라클과 틱톡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기업 자체는 오라클처럼 대표적인 B2B 기업, DB 만들고 했던 이런 곳이 갑자기 웬 틱톡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틱톡에서 방출이 되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어디다 둘 거냐.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가 많이 흡수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호재 아니겠습니까? 오라클도 지금 그 욕을 먹어가면서 데이터 센터 적극적으로 짓겠다고 하는데 확실한 수요처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마 이제 점수를 좀 크게 받았고, 어쨌든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던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특히 AI 관련돼 있는 AI 칩을 생산하는 곳에서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출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오라클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를 좀 불식시키는 데는 이번에 틱톡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펀더멘탈 대비를 하면 모멘텀으로 좀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오라클 같은 기업은 오히려 모멘텀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번에 틱톡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전에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크게 리스크로 부각됐던 미시간주의 데이터 센터, 여기에 블루아웃 캐피탈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근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 입찰에 참여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는 블랙스톤, 특히 이제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블루아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크죠. 대한투자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스톤이 미시간주 데이터 센터 입찰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오라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한번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오라클은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보셨듯이 사실 우리가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던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우려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한 모멘텀이 나와서 반등이 나오면 고점에 몰리시는 분들은 좀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으시고 적극적인 추가 대응보다는 오라클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 개별 종목으로 이어지는 거는 오늘 윤여민 이사님이 픽한 종목,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오라클입니다. 그냥 오라클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 가보죠. 윤여민 이사님. 오라클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게 틱톡과의 합작사 이 얘기뿐만 아니라 AI, 미국 정부 차원의 AI 미션 프로젝트죠. 제네시스 미션에 바로 이 오라클이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의미가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미국 에너지부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AI 국가 프로젝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오라클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어떤 빅테크와 함께 지금 뭐 오픈 AI 또 엔트로픽, XAI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 선두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참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기관, 그다음에 슈퍼컴퓨팅 센터, 뭐 AI 플랫폼 같은 부분을 다 연결을 해서 결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결국 이제 오라클이 어떤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수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이제 컴퓨팅 어떤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서 전 GPU, 오픈 AI 같은 경우도 프론티어 AI 모델,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충분히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미국 정부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한다라는 또 그러한 얘기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픈AI가 계획 중인 지금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그 에너지 전력 공급에 대한 요청을 승인 받았다는 부분들, 일부 좀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확장의 우려를 좀 덜어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라클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상황 자체가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네시스 미션이 참고로 현대차 제네시스와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이게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AI 과학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이 고도화된 AI 인프라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과학적 발견이라든지 뭐 에너지, 바이오, 국방 같은 첨단 분야에 있어서 기술 안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이 연방 정부의 프로젝트인데 여기 이제 누가 이름을 올렸냐면 오라클도 말씀드렸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뭐 아마존, 엔비디아, 오픈 AI, AMD 소위 미국의 네로라는 빅테크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라클이 이름을 같이 올린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네시스 미션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그 미국판 AI 규격 표준화에 여기 오라클도 이름을 올린 거니까 지금까지 오라클에 제기됐던 소위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이 제네시스 미션으로 많이 씻어낼 수 있겠냐,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그 앞선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슈를 얼마나 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분명히 좀 의문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기업에, 특히 산업에 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인텔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 지금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픈 AI와 마찬가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거대한 AI 서클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 정부도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뒤에 미국의 행정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백업으로 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틱톡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를 좀 보는 어떤 그런 이벤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 AI 거품론의 한가운데서 욕 참 많이 먹었던 오라클인데 갑자기 또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180도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 오라클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이뤄내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지한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종목은 에브비입니다. 뭐 미국 대표적인 빅파마입니다. 에브비 오늘 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나 전력기기, AI 모멘텀을 받는 쪽 이쪽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이쪽이 이제 너무나 종목이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 때 좀 특징적인 섹터들을 분석해 보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AI 모멘텀이나 반도체 전력기기 이쪽이 강하게 모멘텀을 받으면 사실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다른 쪽 그 경기 소비재 일부 필수 소비재와 제약바이오, 유틸리티 이쪽이 크게 꺾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좀 특이하게 금요일 날 기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제약 바이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둘 다 올라가는 경우가 좀 드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 10대 빅파마 기업들의 약가 인하가 이제 본물처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잠재적으로 상품 관세 이후에 제약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악재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약가 인하였죠. 이게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제 본물처럼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오히려 이 약가 인하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 특히 빅파마 기업들은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바닥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데 에브비는 알고 있는 것처럼 항암제와 비롯해서 뭐 면역항암제, 최근에 인수합병 그리고 최근에 약가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먼저 노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매를 맞고 바닥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최근에 전력기기나 반도체 이외에 뭔가 다른 섹터에 좀 주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브비의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서 그 블록버스터 약은 이제 휴미라인데 이제 특허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복제 약들과의 경쟁의 측면에 있고 이 휴미라의 빈자리를 뭐가 채울 거냐 뭐 예를 들면 스카이리치, 림버크 이런 것들을 보면 매출 성장세가 꽤 가파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다. 이제 이런 평가가 대세란 말이죠. 지금도 그 구도는 유효합니까?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에브비가 이런 점에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파마 기업들 화이자나 뭐 일라 릴리나 역시 이제 비교가 되는데 사실 주력 제품이 하나 휘청거리면 특허가 풀리면 휘청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에브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빅파마 기업들의 연합 복합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보톡스 기업이라든지 항암제 기업이라든지 이번에 나왔던 뭐 스카이리치나 림버크까지 합세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항암제 관련돼 있는 이뮤노젠이나 이런 회사들이 인수합병했죠. 그러면서 에브비는 여러 빅파마 기업들의 인수합병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사실 오리지널 약품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워낙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제품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브비 짚어봤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미 이사님 두 번째 종목 팔로알토입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 팔로알토. 사실 AI에 대한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데 그래서 팔로알토도 사실 많이 주목을 받았던 곳이긴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구글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큰 이슈를 알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 클라우드와 지금 이제 팔로알토가 역대 최고 보안 계약을 맺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네. 규모는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한 14조 7천억에 좀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협력은 아무래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AI와 인프라 역량, 여기에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좀 AI 보안 플랫폼이죠. 프리즈마 에어스와 함께 좀 결합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AI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보안 문제, 또 클라우드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한 번에 버무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초대형 계약이 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팔로알토의 최근 이제 니키 아로라 CEO가 이 플랫폼화에 대한 화두를 꺼내 들었단 말이죠. 사이버 보안 업체의 플랫폼화 이해가 가면서도 좀 어려기도 해요. 이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약간의 좀 진화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보안에서 지금 이제 사이버 공격자들이 이제 보안의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 생성형 AI 틀을 역이용해서 공격 수위를 좀 높여간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기업들의 보안 어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어쨌든 보안을 지금 없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는 보안 업체인 위즈를 지금 320억 달러 인수하는 절차를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팔로알토 또한 지난달에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크로노스피어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사실 플랫폼과 보안의 어떤 그런 이 경계선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뭐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믹싱이 되는, 좀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내에서의 어떤 보안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규모 수주, 그다음에 플랫폼화 전략, 여러 가지로 팔방미인이 돼가고 있는 팔로알토의 모습을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지한 대표는 오늘 마지막 종목 한번 가보죠.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최근에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이긴 하는데, 연말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의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유통업체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섹터는 아닌데, 네. 코스트코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에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그나마 굉장히 그 주가 흐름이 좋았고 실적이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한 몇 달간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월마트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트코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은 좀 발생했던 구간인데, 코스트코가 실적이 나쁘냐면 실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관세 협상 이후에 유통업체들이 어느 정도 끼고 있는 유통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코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별 배당을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익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통업체들에게 관세 협상에 의해서 받았던 압박을 소비자로 전가하지 말라는,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좀 해석을 했는데, 그걸 불식시키는 특별 배당이 나오면서 실적은 여전히 좋다. 그렇다면 지금 월마트와 비교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스윙에서 저가 메리트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코스트코까지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이지한 대표의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도 들어볼 시간이죠. 이번 주 어떤 전략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를 거쳤고, 과연 만기주에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역시 반도체나 전력기기,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여기에 일부 경기 소비재와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주목할 수 있는 위치에 왔는데, 다만 이제 AI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실적과 밸류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하나 보면요,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그 PI 기여도의 기술주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닷컴 버블과 비교해 보면 닷컴 버블 때는 굉장히 그 PER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AI의 PER 굉장히 그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실적 대비로 지금 PER 기준이 10배로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일단은 잠재웠다라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시장이 우호적인데, 지난번 금리 인하 이후에 지수가 금리가 증시에 미치는 민감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혹은 동결된다고 해서 지수가 크게 폭락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이제는 뭔가 좀 공격적으로 기술주에 대해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들어갈 시점이 되었다. 특히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9월달,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보시면 10월달 이후에 대부분 두세 달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지금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기회에 직면해 있다.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기기 쪽으로 좀 더 밸류가 있는 실적이 담보된 쪽으로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이제 새로운 한 주기 때문에 어떤 일정들이 나온지도 궁금합니다.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실적 발표보다는 좀 경제 지표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시간 자정에 지금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된 지금 지표들이 10월 달분이 좀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ISL 이지환 대표,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에 지난 금요일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오라클은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2%대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에 대한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1%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도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지난 금요일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며 투심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2%대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판매 부진 우려가 제기되며 전 거래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체방크는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40만 5천 대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1% 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지난 금요일 유튜브 플랫폼에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재생 불가 및 오류 메시지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기술주 랠리 속에 주가는 상승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로알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로알토가 구글 클라우드와 대규모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계약 규모는 약 100억 달러, 14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소식에 팔로알토는 전 거래일 소폭 상승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2분기 호실적에도 중국 시장 부진과 관세 부담 우려에 전 거래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3분기 매출 감소를 예고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어위브입니다. 코어위브가 미국 에너지부의 제네시스 미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기술 공급업체를 연결해 미국의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코어위브는 과학 워크로드 지원을 위한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티그룹은 코어위브에 대한 분석을 재개하며 매수 의견과 목표가 13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지난 금요일 주가는 22% 넘게 급등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AMD 확인해 보겠습니다. AMD가 월가 호평 속에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벤진가는 올해 AMD가 AI 후발주자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데이터 센터 중심의 AI 전략을 본격화했다고 전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AMD에 대한 목표가 280달러를 유지하며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유효할 것으로 봤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AMD는 엔비디아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두 번째 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 만나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예측 시장 사업을 둘러싼 규제 논란에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예측 시장은 도박 규제 대상이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독점 관할임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소송이 향후 미국 내 예측 시장 규제 기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코인베이스는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 AI 투심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이 AI에 대한 성장세는 시장의 의구심을 떨쳐버렸을까요? 떨쳐냈다면 내년에도 바로 이 AI가 시장 한가운데에서 투자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시장 거품론을 이겨낼 수 있겠죠. 자, 오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내년 증시의 밸류에이션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년을 바라본다. 네. 예를 들면 S&P 500 기준으로 지금 미국 증권사들도 뭐 한 7,500에서 높게 보면 8,000까지도 보는 네, 때도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적정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AI에 대해서 노이즈가 있더라도 AI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다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신년물 국채의 역순인 24배 정도는 무리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24배라는 배수가 10년물 국채 기준이면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310 정도의 EPS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7,400, 7,500 정도는 타겟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봤자 한 11% 업사이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거에 12배, 13배까지 갔었긴 했었지만은 네. 12배 정도까지 보면은 4,400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도 내내라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좀 더 기세가 높게 갈 수 있기 때문에 12배, 24배, 4,400, 7,500 정도를 일단 다소 보수적이지만 이 정도는 타겟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보는 거고요. 만약에 유동성에 좀 이따 말씀하신 유동성의 이슈가 없고 지난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유동성의 이슈가 없고 금리 인하가 한 번은 아니고 3번은 몰라도 2번 정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 증시는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한 번 바뀌고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좀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내년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최대 가능성은 8,000. 코스피도 그런 개념에서는 13배 넘어가면 5,000. 이 정도까지가 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자리가 2번 바뀐다. 지금 이제 6,000대니까 S&P 500은 그렇죠. 7,000 갔다가 8,000 갔다가 네. 8,000대에 많이 안착을 한다. 그럼 이제 우리 코스피도 예를 들면 5,000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자기 임기 내에 그 코스피 5,000 뭐 달성하겠다 그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었으니까. 네, 최대라 말씀드려도 이거는 내년 실적만 가지고는 도달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내년도 실적에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뭐 400 몇조 나온다. 미국도 아까 얘기한 게 12% 성장이거든요. 네. 미국 S&P가 12% 성장하는 것 같고 8천 가기 쉽지 않습니다. 내후년 실적까지 땡길 수 있는 그런 가시거리가 그게 감세가 됐던 아니면 국채 수익률이 4% 이내가 됐던 그런 게 가시화 됐을 때 내후년 걸 땡겨서 5천, 8천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제가 가로치고 한 거는 아직은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있어서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밑자금이 되줄 유동성들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최근에 단기채 매입을 연준이 네네.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총신호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됐단 말이죠. 네네. 여기 이제 얼마나 갈 거냐, 사이즈는 얼마나 커질 거냐, 그거에 따라서도 내년 증시의 방향을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일단은 뭐 그거는 벌써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월 400억 달러 정도 네. 하기로 했고 하지만 어차피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하는 규모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에 따른 금리 인하가 1월은 제껴가고 3월에 하고 나서 멈출 것인지 6월이나 하반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그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게 고용을 적절히 만져주면서도 경제의 인플레가 확 튀지 않는 그런 절묘한 골드락스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현황이 계속 스무드하게 가느냐가 유동성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최근에 지금 지지율이 30% 중반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면 과거 20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이 여당이. 네. 그래서 아마도 감세 정책 무슨 정책이 다소 무리했더라도 아마 유동성은 막기 위한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한두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번엔 보죠. 네.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이제 증시에 투자를 할 때 네. 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로 간다. 네네. 이 구도가 계속 만약에 이어진다면 네네.
달러가 비싸지니까 네네. 환전할 때 부담 느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적극적으로 미장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일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 그렇죠. 인플레 야기시켜서 뭔가 큰 변곡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러가 강세되는 게 미국 경제 자체가 파지티브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면 미국 주식을 안 살 필요가 없죠. 안 살. 원화와의 비교 기준이 아니라 달러 자체의 강세를 예. 보시는 거군요. 네, 달러 자체가 강세가 될 수 있죠. 리쇼링이 계속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세 정책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경제가 AI를 통한 생산성이 더 가시화되는 시기의 배경으로 간다면은 달러 강세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원화 약세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아까 말씀드린 4,400, 7,500 할 때 그 업사이드를 어느 한쪽을 제가 치우지 않았는데 어느 한쪽이 15% 업사이드가 생기고 어느 한쪽은 10%밖에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느 한쪽이 10%고 15%면은 그 15%가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환율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 환율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믿음이지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가는 일시적인 거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렸던 주 이유는 AI 거품론이 불거졌고 그 한가운데 이제 오라클, 브로드컴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 후반에 좀 그게 잦아들었던 거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주 맞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게 이제 가라앉았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이제 내년에도 이런 AI 붐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호황, 이 네, 기대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은 놓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적 지난주에 저희가 월요일 나오고 오래간만 뵙는 거니까 나오는데 네. 실적 자체는 20몇 프로 올랐고요. 예상보다. 가이던스는 70%더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EPS가 50%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9월에서 내년 8월까지의 26년도 피스컬 이어 기준으로 27년까지 안 땡긴 겁니다. PR이 9배가 안 되고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장이 23배인데 아무리 시클리컬하더라도 마이크론의 8배면 쌉니다. 뭐 동반의 삼성하이닉스도 오늘 영향을 받은 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하나만 사면은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맞죠. 엔비디아도 아니고. 엔비디아도 아니고 이제 마이크론이 맞다.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이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 네. 그러면 AI에 대한 수익성 네. 물음표는 다 해소가 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계속 물음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빚내서 네네.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이런 걸 이제 오라클이 보여줬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의구심을 시장 투자자들이 네. 제시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소가 근본적으로는 안 된 거죠. 근본적으로 안 되죠. 계속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AI 중에서 AI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근데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서 오픈 AI가 서비스를 계속해서 구독자를 유료를 하고 이런 사이클이 걸리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려요. 일단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2년 걸리기 때문에 올해 25년도에 열심히 지었다는 것이 실제 데이터 센터가 업변이 잘 되는지는 내년이 아니고 27년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알 수 있는 거는 오픈 AI가 엄청 서비스가 잘 되면 돼요. 가끔 나오죠. 오픈 AI가 새롭게 GPT 5.2가 나오면 어떻고 하잖아요. 이렇게 앞단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AI, 생성형 AI 그 다음번을 간다면 이거 오라클에 대한 우려도 낮아질 수 있지만 자기의 그 오라클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거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OPM, Other People's Money로 하는 그 약한 고리 AI를 추진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라는 이런 쪽의 약한 고리가 네. 전 세계 한 20% 되거든요. 20%는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언제? 내년 상반기까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규먼트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아까 내년에도 AI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네. 좀 저건 보충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가역성에 대한 부분. 이거는 아마 책가지고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구 자체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의 핵심 사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니까 하겠습니다. AI 투자는 비가역성,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왜? AI 투자를 적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돈이 들더라도 남들은 하더라도 끝까지 가봐갖고 탈퇴할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스타트한 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AI는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실제 보고 있는데 우리 말고도 B2B 그 고객들, 기업 고객들이 생산성을 개선하는 거는 시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언제냐?
생성형 AI가 아니고 온 디바이스 AI, 또 나가서 피지컬 AI 수요가 오겠죠. 의미 있게 그것이 빨리 오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게 온다고 보고요. 오면은 그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제이커브식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시간이 걸리건 비가역적이고 other people's money를 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근데 약한 고리는 전 세계 10명에 2명이 있으니까 거기는 항상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시장의 우려나 이 의심을 불식시키는 거는 마지막에 결국 탄탄한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이 딱 그냥 그걸 보여줬죠. 마이크론이 그런 거고 그건 사이클적인 주식이 있으니까 앞단에서 무너지면 무너지는데 앞단에 10명 중에서 2명이 진짜 무너지기 전까지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이 이게 10%, 20%, 50% 가다가 어느 순간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될 수 있어요. 네. 그때는 파시면 됩니다. 가격 상승률이 거꾸로지면. 근데 지금 그럴까요? 단기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밸류가 싼 게 맞는데 메모리로 싼 게 맞습니다. 메모리 주가를요 P야 15배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너무 싸기 때문에 갈림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